이제 이어서 최양호 신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양호 신부님이 1836년 12월에 마카오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모방 신부님에게 이렇게 3명의 신학생들이 순명 서약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최방제 프란치스코, 최양업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로부터 이 서약을 성서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모방 신부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다음에 12월 말에 마카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육로로 가게 되죠. 이 3명의 조선 신학생이 이제 이 겨울에 가야 얼어붙은 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한양부터 이렇게 쭉 이 길을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문을 지나가지고 심양까지 현재로서 확인된 루트는 저 심양에서 저 위쪽으로 가는 코스 중에 심양, 마가자, 서만자, 장치까지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 장치부터 마카오까지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보면은 1837년 6월 7일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린 거죠. 6월 7일에 샤스탕 신부가 보낸 2명의 밀사들이 3명의 조선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방 신부의 여러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17, 18세의 이 학생들은 15살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놀랄 만큼 순수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마카오에 이제 도착을 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당시에 3명의 조선 신학생들의 교수님이었던 칼리리 신부님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들은 훌륭한 사제에게 바람직스러운 것, 그것이 무엇인가? 신심, 겸손, 면학심, 선생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데 위로를 주고 그 소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촉해했습니다. 보면은 사실 이 조선 신학생들이 외국어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서양 선교사들 또한 조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조선 신학생이 워낙 성실하게 또 이 가르침을 따르니까 교수 신부님들이 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수고롭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보상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 신학생들은 이곳에서 라틴어, 철학, 교리, 프랑스어, 그리고 또 성가도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칼리리 신부님이 쓴 다른 서한을 보면은 이 조선 신학생들은 매우 깨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배우는 성가는 그레고리안일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레고리안인데 우리 조선에서 부르는 노래는 뭐였어요? 창이잖아요. 창, 판소리, 창. 그러니까 그 발성이나 부르는 게 워낙 다르니까 깨진 목소리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네, 싶어요. 또 이제 교수 신부님들이 밑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3명의 조선 신학생 중에 이제 교수 신부님들이 보기에 가장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그게 원래는 최방제. 네. 근데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이 교수 신부님들이 기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37년 10월경에 열병에 걸려서 선종하게 되었습니다. 칼리리 신부님의 서한을 보면은 최방제 프란치스코는
이 죽을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고서 성사를 받았고, 그 후에 이제 교수 신부님의 손을 잡고 그라시아스 파트리,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 십자고상을 입에 갖다 대고 착한 예수, 착한 천주를 열심히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선종하게 되었어요. 이 최방제 프란치스코 신학생의 형이 바로 103인 성인 중에 최형 베드로. 네. 최형 베드로 성인은 또 김대건 신부님의 서품식에 참여했던 조선 신자였죠. 네,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그러니까 부제 때에 조선에 입국을 해서 라파에로를 타고 상해로 가죠. 이 상해 갈 때 최영 베드로와 다른 신자들이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품을 받을 때 최영 베드로가 사실은 이 자기 동생을 얼마나 떠올렸을까. 자기 동생은 바로 신학교 교육을 받다가 먼저 선종을 했을 그 동생을 아마 김대건 신부님 서품 때에 많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시 같이 돌아오게 되었고요. 최방제 신학생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신학생이 김대건, 최영업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은 분명하고, 이게 우리가 영화 탄생에서도 그 장면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후에 계속해서 신학 교육을 받다가 필리핀으로도 가기도 했어요. 당시 이제 마카오에 좀 이렇게 소요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필리핀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리핀에서 더 신학교 공부를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가량 필리핀에 머물렀는데요. 그 신부님의 편지 보면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당시 이제 좀 아팠다라는 것도 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보셨나요? 거기 마닐라 가면은 저 성당이 있다고 해요. 지금 필리핀에는 한국 김대건 성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2002년 성 안드레아 수녀회에서 이 성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이 바로 그곳에 있는. 그 후에 이제 11월 중순에 마카오로 돌아와서 1842년까지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이제 이어가는데요. 이제 페레오 신부님, 베르네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들이 마카오에 도착을 해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후부터 계속 조선으로 입국할 그런 루트를 찾게 됩니다. 이 두 신학생은 철학과 신학, 인문학, 지리학 이런 서양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 세계관이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있다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세계관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 서양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조선에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순교 소식까지 이때 듣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두 명의 신학생들은 1842년까지는 계속 함께 지내면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이후부터는 따로 떨어져서 활동을 하게 돼요. 각자가 이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갈 입국로를 이제 찾기 위해서 신학 공부와 이런 입국로 탐색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에리곤호를 탔고, 최양호 신부님은 브르니에르 신부님과 함께 파보리트호를 타고 이제 각자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조선 입국로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부터 바로 탐색을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그 후에 또 상해에서 또 요동에서 만나고 오송에서 만나고 상해로 넘어가면서 이제 백가점이나 소팔과자 교우촌에서 머물면서 함께 있는 신부님들로부터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또 그 페레올 주교님의 주교 서품식이 있었어요. 1843년에. 그래서 이 두 명의 신학생이 페레올 주교님의 주교 서품식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계속 받고서 1844년에 부제품을 받게 됩니다. 심양에서 부제품을 받고, 이거 영화 탄생의 장면인데요. 부제품을 받은 후에 김대건 부제는 이게 44년 12월이잖아요. 1845년 1월 한 달 뒤에 조선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돌아와서 8월에 사제품을 받고 1845년 10월에 다시 조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그 후에 서품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부제품을 받은 다음에 또 떨어져서 각자 입국로를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는 1846년 1월에 훈춘을 통해서 이제 2차 탐색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이 훈춘을 탐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춘 여행기를 따로 또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훈춘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춘은 이제 조선 국경에서 4km밖에 안 떨어진 그런 국경 인근 마을이었는데, 이 훈춘과 이 국경을 두고 이제 조선 경원에 이 시장이 열리게 돼요. 무역 시장이. 그러니까 이때는 국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조선 밀사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이때에 밀사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미리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원 계시가 열리는 때에 맞춰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원들에게 체포가 된 거예요. 만주 관원들에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던 서양 신부님, 중국에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체결했던 그 조약 규정 때문에 이제 이틀 후에 석방이 되기는 합니다. 이들을 보면은 그때 함께 있던 메스트르 신부님과 이제 최영호 신부님이 같이 최영호 부제님이 같이 체포가 되었었는데요. 이틀 뒤 석방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2차 탐색은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최영호 신부님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만주 대목구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했어요. 워낙에 이제 또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3차 입국로 탐색에 도전을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변문을 통해서 가야겠다. 아까 이제 앞에 2차 탐색이 저 파란색 화살표 훈춘으로 갔다 온 거고, 이제는 빨간색 화살표예요. 변문. 그래서 변문을 통해서 가보겠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희망이 있었어요. 변문에서 그 밀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 편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무사히 조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전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에 희망을 갖고 아버지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썼어요. 이제 근데 밀사를 만났는데 그 이때에 조선에서 병우박해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먼저 조선에 들어간 김대건 신부님이 병우박해로 인해서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밀사로부터 이때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밀사가 하는 얘기가 이 박해 때문에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 지금은 입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 자기 친우 김대건을 잃게 된 그 비통한 마음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홍콩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파리해방정교회 극동 대표부가 원래는 마카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카오에 있던 극동 대표부가 홍콩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최양호 신부님이 요 앞에서 이때 밀사를 만났을 때 또 뭘 받은 게 있어요. 그 뭘 받았냐면은 기에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이제 조선 내에서 쓰여진 것을 이제 받았어요. 페레오 주교님이 쓴 걸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페레오 주교님이 썼으니까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최양업 부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양업 부제가 이 기에 박해 순교자 73일을 그리고 메스트르 신부가 병호박해의 9명 순교자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최영업 부제님이 이 어학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거죠. 번역 작업을 할 정도로. 심지어 뭐 조선말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라틴어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번역한 행적들은 1847년 10월 15일에 교황청 예부성성의 시복 자료로 접수가 돼요. 그리고 이 자료는 후에 1857년 10년 뒤에 이 기에 병호박해 순교자 82위가 모두 가경자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최영호 신부님이 이 첫 시복 시성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 입국로를 탐색하셨어요. 이제는 바다로 가보자. 그래서 1847년 7월에 글로아르호를 타고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만은 다행히 성공해 지극히 가난한 우리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대를 품고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화살표가 당시 루트인데요. 이제 이 글로아르호가 조선으로 지나가면서 이 고군산 군도에 좌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신시도에 상륙하게 되는데 가보셨나요? 혹시 착륙지? 저기 새만금 길 있잖아요. 그 양쪽 바다에 길 엄청 쭉 긴 거기 이제 중간 거의 끄트머리인가에 휴게소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휴게소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휴게소가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간인데 이쪽에 뭐 매점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매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상징물도 있고 왼쪽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요 맞은편 주차장 바깥쪽에 그 잔디밭이 있어요. 그 절벽 쪽에 거기에 이 난파 체류지 비석이 있습니다. 되게 협소하게 요거 그냥 저 사진 저 그냥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이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가는데 저는 이 비석을 2016년인가 17년에 처음 봤어요. 근데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거기에 갔다가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그때는 저도 이제 막 공부하기 전이라 모를 때라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최양호 신부님이 순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곳에 난파 체류지가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이 신시도에 상륙해서 머무르면서 얼마나 조선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이지 이미. 그런데 얼마나 더 그 육지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들의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조선인인 걸 드러낼 수도 없었고 조선에 입국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리고 이 외국 배가 또 좌초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조선 경비들의 그 감시도 삼엄했을 거고 신자들이
이 배에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혹시나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최양호 부제가 신자들이 혹시 화를 입을까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최양호 부제님은 이때 입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함장에게 여기에 자기는 남아있고 싶다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이 함장의 허락이 있지가 않았어요. 배의 소속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교지를 어이없이 다시 버리고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겠죠. 바로 이제 다 왔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예수회, 서가회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다 이제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최양호 신부님이 진짜 이 탄탄하게 신학 교육을 서품 받기 전에 공부를 정말 탄탄하게 다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1849년 4월 15일에 부활 제2주일에 사제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양호 신부님의 6번째 편지에 보면은 최양호 신부님이 자기 서품 성구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양호 신부님이 정말 이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 대한 정말 굳은 신뢰심. 이 부분은 이따가 최양호 신부님의 편지들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리브와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마침내 제 토마스 신부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양호 신부님이 이후에 또 조선으로 들어갈 길을 찾느라 벌써 5번째 탐색이에요. 그리고 2번째 해로 탐색입니다. 이번에는 백령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백령도 탐색은 이제 조선에 계시던 페레올 주교님이 백령도 인근에 약속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여기서 만나서 밀사를 접선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도 보는 것처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왔더라면 매우 좋은 기회였을 텐데요. 왜 오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상해에서 백령도로 이렇게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최양호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은 왜 입국을 하지 못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때 계절이 좀 나빴대요. 계절이 좋지가 못해서 위험과 노고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 배 사슬은 끊어지고 닻은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 선장은 이 함선 전체가 파손될까봐 이게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렇게 애를 쓴 끝에 우리가 찾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백령도가 아니었어요. 딴 데 간 거야. 이게 너무 이 풍랑이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